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윤영중 대표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것 같네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먼저 인사드리고 같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요새 경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 진짜 걱정돼요. 어제 발표한 것도 그렇고. 망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망한 것 같아요. 큰일이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에 좀 헛웃음만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지금 이게 세 번째 방송이거든요, 벌써. 오늘 하루 동안. 예, 근데 앞에 있는 두 개의 방송에서 제가 매우 화를 내면서 방송을 해가지고 많이 지쳤어요, 솔직히. 근데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제가 주로 이제 뭐 경제나 이런 것도 아주 시사평론가지만은 정치 현안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네네. 오늘 제일 많이 첫 번째로 다뤘던 게 두 개 방송에서 하나는 CBS 관한 KBS 두 개인데 네. 둘 다 한동훈 당 게시판 논란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가 될 거라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을 욕 좀 받고 시작할게요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뭐 쌍욕은 안 지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에요, 집권 여당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3주째 그 당원 게시판을 누가 썼느냐, 이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비판 글을 누가 썼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제 그래서 한동훈이 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한국일보 보도가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또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동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경호는 좀 이제 자제하자 우리 확전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또 뭐 여기서 나오고 있고. 와 진짜 그러니까 권력 투쟁도 좀 정도껏 해야지. 나라가 지금 거의 외환위기급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다.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이제 검사들이나 그 얘기 들어보면은 권력 투쟁 내부 권력 투쟁하는 기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양반은 술 마시는 거랑 권력 투쟁밖에 모르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시작하자마자 유승민 공천한 거기 자객본에 김은혜 자객본에 맞아, 유승민 맞아. 날리죠.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 찍어내죠. 그다음에 안철수하고 저 나경원 당대표 나온 거 다 찍어내죠. 김기현 또 갑자기 보궐선거 책임 맞아. 김태호 공천 자기가 해놓고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김기현 날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앉았다가 또 한동훈까지 날립니다.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할 거고 누구랑 무슨 정책을 할 건가요 도대체. 야당이랑 그렇다고 사이가 좋나요? 단 하루도 권력 투쟁 안 한 날이 없어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집권을 해서 2년 반이 넘도록 아직도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그냥 밝히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거를 3주째 지금 이러고 검사들이라면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나라를 그래도 자기들이 뭐 권력 투쟁하는 건 모르겠는데 나라를 이 정도 말아먹고 지금 여기까지 오나 이게 와 정말. 진짜 치가 떨립니다 진짜 이 인간들한테 진짜. 와. 뭔가 망해가는 왕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로 내부에서 구한말. 정쟁하고 있고 막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구한말에 막 서로 싸우고 뭐 외세 끌어들여서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냐 뭐 이러면서 또 친일파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지금 나라 망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윤영중 레비공 대표 오셨는데 당황하셨겠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막 화내고 계셔가지고 처음에 얘기 시작하다가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하고 집권 여당 정부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검찰 내에서 하던 행태들을 좀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이란 조직 특수성이 일단 바깥에 있는 적들은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본인들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적들은 사실 아웃 오브 안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은 적절히 뭐 한동훈의 예전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잖아요.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소스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여론을 간접 기사 쓰도록 자신들에게 해주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 방향을 이끄는 그런 이제 그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검찰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바깥에 이제 뭐 기득권이나 뭐 이해관계자들과 뭐 싸우거나 그것들을 통해서 조정해내거나 이런 결과들은 하나도 보인 적이 없었고 심지어 뭐 야당하고도 제대로 된 그 투쟁을 하려면은 야당이 뭔가를 반대한다. 그래서 간철시켜내겠다. 근데 간철시켜내려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뭐 의료개혁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해서 확실하게 제압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바깥 이해관계자들하고는. 근데 내부 이해관계자들 내부에서의 이제 그 정치 투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밝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저도 오늘 딱 정리가 되네요. 그 지난 2년 반 동안 내부에서의 정치 투쟁은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네. 그러니까 검사라는 조직 구조상 그렇게 습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은 또 굉장히 새롭네요. 저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저녁 때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모 야당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이제 야당은 보통 정부 예산 막 깎잖아요. 깎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부를 괴롭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깎아도 정부가 괴로워하기는커녕 정부 여당이 더 좋아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고민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게 예산 깎이고 뭐 사업 예산 아무리 깎아도 아파하질 않는데요. 다른 특활비 예산 이런 건 굉장히 논쟁이 심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에 관심이 없구나는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아픈 대목이네요. 해먹을 궁리만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거 오늘 경제 얘기지만 앞에 좀만 더 짧게 얘기를 하면은 뭐 맨날 주가 부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거래소 가가지고 3부 뭐 보여줬잖아요. 이 정권 들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것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야 옛날에 김건희가 이제 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런데 3부 체크해봐라 3부 있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명태균이 그거 가지고 장난질해서 뭐 8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방문했을 때 그거 사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일부 세나간 거 있죠. 히림이라고 종합건축사무소인데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인데 지금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 아내리 칼럼을 보면은 대통령실은 왜 히림을 가만두고 보고 있나 이런 제목이에요. 150억 원을 시세 차익을 넣었대요. 근데 해외 순방에 다 데려갑니다. 왜 우리나라 종합건축사무소가 도대체 해외 순방이 무슨 삼성이나 LG도 아니고 갈 때마다 뛰면은 그때마다 대주주가 팔아가지고 지금 확인된 것만 150억 원을 지금 시대 차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 사방에서 지금 해먹을 궁리만 하고 지금 주가 조작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고 무슨 코리아 무슨 붐업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작살나고 주가가 작살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부모가 아니라 밤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진짜 동감이 가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우리 경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시죠. 그래도 어제 한은에서 또 새로운 수치 발표했는데 암울해요. 그렇죠? 그거 어떤 내용인지 김준일 평론가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 토론 더 진행해 보죠. 일단 기준금리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3.25에서 3.0으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이제 내린 것도 내린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잖아요. 이게 15년 9개월 만이에요. 그러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6번 연속 내렸어요. 근데 보통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을 할 때는 금통위원회도 그렇고 좀 신중하거든요. 너무 그렇죠. 시장의 시그널을 세게 주면 안 되니까. 부동산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쉬었다 뭐 다시 내리고 쉬었다 다시 내리고 그러는데 2번 연속 내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상황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올해 거는 이미 발표를 한 거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거 이제 잠정치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거는 이미 8월 달에 2.4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2.2로. 5월에 2.5에서 8월에 2.4로 조정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계속 조정 2.2로 또 내린 거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분기에 1.3% 이제 그거는 전분기 대비니까 1.3이니까 꽤 한 분기 만에 오른 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2분기에. 그랬다가 3분기에도 0.1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연한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거를 한은이 2.2로 했는데 2.2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작년에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4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완전히 외환위기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 그 이듬해는 반등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왔을 때 마이너스 0.1인가 뭐 그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4%로 뛰었어요.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니까 뛰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2.2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충격과 공포는 내년은 1.9 한국은행이 더 떨어지는 거네. 내년은 1.9 내후년은 1.8 2026년에 1.8로 했는데 한국은행이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데보다도 조금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잡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추후에 조정을 하더라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KDI고요, 일반적으로. 네. 가장 수치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고 외국계 은행이나 투자은행들은 좀 더 박하게 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외국계가 보는 시선은 한국 경제는 1.9가 아니라 내년에 1.8, 1.7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는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이 변수들이 많아진 거라고 보지만은 뭐 우리나라만 지금 트럼프에 영향받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1점대를 연속으로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환위기 때도 뭐 마이너스 성장했지만은 98년에 했다가 이제 99년에 다시 반등하고 2008년에도 마이너스 했다가 또 반등하고 그리고 이거 코로나 때도 했다가 2020년에 했다가 반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1점대가 지금 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지금.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있었지만 다음 해에는 어쨌든 반등을 하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이 방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 보시면 뭐 제가 너무 뭐 길게하면 안 되니까 대책 일단은 있습니다. 네, 이현주 대표님 말씀하시고 제가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IMF보다 보통 KDI나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을 내놓습니다. 특히 KDI는 사실 정부 기관이잖아요. 네네네.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대국민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외국계 증권사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한국의 성장률 예측은 KDI나 한국은행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내놓고 있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수치를 내보면요,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1.8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요. 모건 스탠리, 노무라는 늘 박하게 좀 예측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올해의 경우에 2점대 이상을 내놓았었어요. 근데 1점대로 내놓은 거고요. 노무라는 올해도 1.9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내년에는 1.7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서구권이나 뭐 일본계 가리지 않고 지금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그 예측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장선상에서 이 IMF가 2%라고 내놓은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특히 IMF라는 기관이 보수적일 것 같으세요? 진보적일 것 같으세요? 보수적이겠죠.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그 IMF 총재께서 한국의 경제에 권고를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세 권고를 내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지금의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액 기반 확충을 권고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고 증세를 권고한 것이라고 사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결국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러면 IMF 총재가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재정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항상 경제학자들은 좀 우회적으로 유연하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한 2, 3주 전에 이제 발표된 지표인데요. 별로 기사화가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데 그 소매 판매액 지수라고 통계청에서 이제 매 분기별로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분기별 그 GDP에만 많이 그 관심을 쏟는데, 특히 분기별 GDP에서는 사실 그 지금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거기서 체감되는 게 아닌 부분도 많죠. 뭐 네. 반도체 이런 건 잘 팔린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체감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수출도 꽤 잘 되는 편이기도 해서 이게 성장률 지표는 괜찮게 나오지만 GDP
한편에서는 민간 소비 지표를 따로 떼어내서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 지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이제 바로 우리의 그 내수에서의 판매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소매 판매액 지수라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그 통계청의 소매 판매액 지수를 가면은 그 국내 이제 내구재, 준내구재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얼마나 팔렸냐 네. 이걸 집계했다고 보면 바로 되는 그걸 거죠? 집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거 올해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9% 그러니까 낮아졌는데요. 낮아졌다. 네, 전년 동기 대비 1.9% 낮아졌는데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낮아지다 보면은 너무 낮아지니까 한번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가 계속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면 2년 반 동안 그렇습니다. 감소를 한 거네요. 이게 가장 이게 95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길었던 연속으로 감소한 때가 언제였냐면 IMF 때였거든요. 그때가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다음에 반등을 10분기 했었고. 네.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감소했고요. 지금 당 게시판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여기 이 지표로도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이제 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준비하신 뭐 그런 지표에 의하면 자영업 폐업률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실 건데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발 위기라는 게 결국은 수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지금 고관세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도 많으니까 우회 진출 많이 하고 있죠. 우회 진출 많이 하고 왜냐면 거기가 다 FTA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기든지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할 거잖아요. 지금 예고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출이 그나마 버텼는데 수출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하느니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하느니 보기엔 2.0%예요. 2%예요. 잠재 성장률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2% 성장을 하면 똔똔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도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도 다 발휘를 못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부가 못 한다라는 걸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1.9, 1.8이 된다는 거죠. 내년 내후년이. 자, 그럼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나온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방금 뭐 이제 잠깐 하셨지만은 모든 지표가 다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도 줄어들어 뭐 저기 지금 생산, 소비, 투자 지금 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산업활동 동향 발표됐죠. 예, 산업활동 동향 이제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도 안 좋으니까 지금 6개월째 내리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값을 띄워보려고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정책 대출 금지하니까 하느니 그나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자영업자는 지금 폐업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폐업만 100만 명 지금 한 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98만 명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폐업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특히 이제 그 소매점, 음식업 이거는 20%예요. 폐업률이. 그럼 연간 그럼 10군데 중에서 2군데는 문을 닫는다. 예, 이제 저기가 이제 좀 민감하잖아요. 사실은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밥 안 먹고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다 먹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지금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 내수도 지금 박살났어. 근데 지금 계속 감세하고 있어. 지금 뭐 감세랑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한동훈이 또 지금 뭐 가상 투자 자산화 또 감세하겠다고 이거 안 하고 있고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러면 도대체 올해만 지금 29조 6천억원 세수 펑크 나고 그 전에는 지금 56조 원 펑크 나서 86조 원이 지금 2년 펑크가 났는데 내년에 펑크 안 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무책임하니까 이럴 데가 없다 진짜로. 진짜 저는 외환위기 올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작살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예. 참 여러 가지 이 위기 좋은 소식이 의식을 없네. 그래도 저는 조금 희망을 본 게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기 의식을 드디어 대통령실에서 느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눈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의 뉴스를 봤는데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놨어요. 추경 예산 예. 재정을 확대하는 건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가열찬 비판을 또 바로 받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를 하니 이게 뭔 말인가? 예산을
벌써 제출한 거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한달 아직 전에 뭐 제출한 건 뭐고?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근데 저는 그래서 엄청나게 뭐 기재부는 바로 다음 날 반박 성명을 오히려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놔가지고 아직 추경 검토한 바 전혀 없으니까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언급을 하면서 그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왜 놨느냐? 특히 고위 관계자라고 특히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고위 관계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실장이랑 경제수석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추경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은 트럼프가 집권. 조만간 집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부 사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외부 상황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인식이 조금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지만 저는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재정 운영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 지금의 이제 조세 정책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 너희들이 아무리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을 뭐 중시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IMF 총재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이제 좀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 얘기를 하면 좀 듣잖아요.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제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네. 제가 말씀드린 어저께 조선일보 칼럼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경제 포커스라는 건데 제목에 실종 신고, 윤정부 실용주의 3원칙 이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 다 까먹었겠지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110대 국정과제가 있었어요. 그때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서 실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 집행한다. 선택된 정책이라도 사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 보완한다. 그리고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비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했는데 왜 고집을 부리냐라면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 왜 이럴까? 읽어드려요. 왜 이럴까? 대통령의 고집, 불통, 잦은 경로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대통령의 경로를 겁낸 관료들이 몸을 사리고 이것이 정책의 수정 보완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썼거든요. 자, 용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들은 건데 어공들이 늘공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늘공에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책 쪽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공은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정치인들 줄이 이제 어공인 거고. 한마디도 안 한대요. 늘공들이. 공무원들이 용산에 있는 늘공들이 한마디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대요. 아니 의견을 내야지. 본인 의견을 내야지.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 조선일보 칼럼에 답이 있어요. 맨날 경로하고 맨날 뭐 고집 부리고 뭐 집어 던지고 맨날 이러니까 누가 지금 무정부 상태라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 대통령실 안에서 그럴 정도면은 부처로 가면은 공무원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게 당연하겠네요. 뭔가 했다가 불호령을 넘어서 이제 막 인사조치 오고 좀 다음 정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지금 너무 어렵다. 여당이랑 어렵습니다. 지금 당 대표랑 싸우고 있으니 대통령이 불호령만 무섭고 국민들은 무섭지 않은 거죠 지금. 자, 일단 원인을 좀 진단을 그래도 해보죠. 우리들은 한은 총재가 그래도 어제 그 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트럼프 리스크도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석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현주 대표님. 네. 한은이 아까 이제 금리 인하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이제 이례적으로 2분기 이 주차례 연속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성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특히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아마 이제 저는 한은 총재의 이 권고가 좀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창용 총재가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잖아요. 요렇게 내리면은 경제 성장률이 0.007이 오른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은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보십시오. 1%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확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1%포인트를 그렇죠. 내리면은 그래봤자 0.28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은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은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 금리는. 그러면 정부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봤던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국무총리설이 있어요. 국무총리를 그래요? 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료를 국무총리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어제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아주 원론적인 대답인데 한국은행 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스탠스도 있지만은 리스크가 해소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리도 우리가 인하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국무총리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약간 그런 모델이에요. 예전에 YS가 이회창 감사원장 하던 이회창 국무총리로 시켜가지고 약간 이게 한동훈 또 견제용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아, 정치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 막 이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견제용으로 지금 이렇게 쓰겠다라는 건데 약간 이게 좀 하는 총재가 지금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에요. 근데 막바지 그 윤석열 당선인 시절이긴 한데 그때 임명된 사람이라서 약간 이제 통과 가능성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창용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와, 그런 가능성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를 했던 거는 이창용 총재는 계속해서 그 전에 부동산 문제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걸 계속 지적했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면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우니까 사실 한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래도 대출 조임에서 부동산 경기가 좀 수그러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다.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올해 좀 제일 많을 때 한 6천 7천 건이었는데 한 달에 2천 건으로 줄었어요 지금 11월에. 그러니까 또 너무 롤러코스터로 타요 솔직히 이것도. 아 근데 또 솔직히 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월급도 안 오르고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또 부동산 값도 떨어져. 나 집 앉아 있는데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언젠간 오릅니다 부동산. 그런 팔리지도 않아. 아니 수도 집한채 있어요.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 집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하고 이제 예산안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두 분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은 총재가 국무총리로 간다. 그럼 뭐 기재부까지 다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총리는 다 관할하니까. 그러면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뭐가 1번이다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안 통과하면서 일단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에서 좀 야당과 많이 타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가상자산 과세 얘기도 했고 올해 이제 주요 세법의 핵심 이슈는 상속세 증여세인데요. 상속세 증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좀 철회하고 좀 세금은 사실 지난 2, 3년간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내린 걸 오히려 복원해야 할 판인데 그것까지 쉽지는 않더라도 올해 이제 내린 대출한 감세한 정도는 좀 철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경안이 이제 좀 지금 얘기하기에 시점이 너무 안 좋긴 하죠.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인데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연도가 바뀌면은 2025년이 되면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저는 야당과 괜찮은 협치 사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초에 좀 제대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이 저는 경제팀이 바뀌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최상목 경제팀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제팀이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로 제가 오랫동안 정치평론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던지 대통령을 바꾸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바뀌던지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을 부리고 지금 여기까지 수렁으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추경을 안 하려는 게 두 가지 있는 거. 원칙 뭐 무슨 건전재정 얘기도 있지만은 그냥 야당에 손 벌리기 싫은 거예요. 야당하고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권력투쟁 습성이란 게 그런 데서 권력투쟁 습성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당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고 같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요. 최상목도 변해요.
바보 아니에요 그분들 다. 아, 그렇죠. 당연히 예. 대통령 눈치 보고 하는 거지 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다 한때는 훌륭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를 잡고 있는 거는 다 정치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협상을 잘할 거라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골프 배워갖고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골프도 지금 8월 초에도 또 쳤다라는 게 또 들통나가지고 어제 또 그 네, 국방부 맞아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골프 친 부사관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걸 답이라고 지금. 아, 그걸 답을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장관이? 했어요. 그 8월 그 24일 이전에 안 쳤다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거짓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뭐 뭉개려고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대통령 순방 중에 나는 국회 출석 못한다. 대통령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11월 19일에 운영이 열렸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사흘 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골프 쳤어요. 11월 16일에. 김장겸 의원하고 같이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 바꿔야 된다요? 김준일 평론가님. 아 저는 진짜 이거 경제 살려면 대통령 바꿔야 된다. 진짜 신중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안 되겠어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극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변화하게 하든지 정말로 정말 안 되면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정말 바꾸는 것까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나라가 중요하지 지금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지금? 네. 동의 안 할 수가 안타깝네요. 없네요. 근데 네. 진짜 그 꽃이 피는 건 한참이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이런 시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경제라는 게 원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만드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데 무너지는 건 진짜 금방 무너져. 무슨 몇 년 만에 이렇게 그냥.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게 아까 이제 트럼프와의 협상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트럼프랑만 협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 바이든이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치. 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전장에도 지금 바이든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지금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한국 기업들에게 주기로 한 보조금을 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 그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안 좋아요. 지금 아.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2위가 아닌데 미국에 지금 투자한 나라는 우리가 1위거든요. 압도적 1위예요. 2위랑 몇 배가 차이 나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조금을 선집행하는 방안들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아, 그거 좀 그러니까 그거라도 좋겠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외교 여태까지는 정말 연전연패였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쓰면 트럼프랑도 너무 내주지 않고 그리고 바이든과도 잘 협상하고 여러 가지 바이든에 대해서 뭐 그동안 그 나는 공을 들였잖아요. 뭐 날리면 뭐 이런 논란까지 겪으면서 네. 좋은 이슈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좀 그거라도 좀 해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네. 대만은 받았어요. TSMC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뭐 여기는 지금 소식이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보다 못한 게 뭐 있죠, 솔직히. 그렇죠. 어. 잘해주긴 더 잘해줬지. 아니, 그러니까 뭐 엄청 사실. 커졌거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글로벌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의 경제 쇠락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지방의 자원들이 다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게 서울과 지방의 이런 격차가 심해져서 이게 경제가 어렵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제는 이게 글로벌화돼서 모든 부가 이제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서울에서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미국으로 가고 있으니 이제 한국의 쇠락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지금 뭔가를 해결책을 내놓고 최대한 이익을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좀 그걸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호구잖아요. 글로벌 호구 외교. 이번 사도강산 사태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호구구나라는 거를 진짜 그런 느꼈습니다. 관점에서 네. 우리 좀 주제를 전환해서 그래도 잠깐 말씀하시고 가시죠. 제가 보니까 그래도 600조 원 넘는 돈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국민들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다른 논쟁을 막 말씀하신 대로 막 당원 게시판 논쟁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관심이 없는 건데 그래도 예산 심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 대표님께서 조금 정리해 주시고 잠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지금 예산 심의는 원래 이제 헌법상 12월 그러니까 전년도 회계연도 30일 전에 이제 그 예산안이 통과돼야 된다, 결정돼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30일 전이라면 12월 2일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다가 2014년도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11월 30일까지 이제 국회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에 이제 정부가 낸 그 예산안 원안과 또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는 세법 개정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부의라는 표현이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본회의에
바로 이제 의결할 수 있는 상태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안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고 다시 이제 정부안 원안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이 굉장히 예결위에서는 그 뭐 치열한 논쟁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 원안이 올라갈 또 부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원안이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로 어저께 통과된 법 중에 하나가 이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국회 선진화법 처음 도입될 때도 요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그 11월 30일까지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에 자동으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세법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이 그 국회법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어저께 이 부분들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심지어 뭐 기재위나 운영위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어저께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공표가 되면 물론 이번엔 적용이 안 되고요. 공표하고 다음부터요? 시행 시점이 이제 내년부터니까요. 공표가 되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이 어제 통과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검토를 그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아마 이것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26번째인가. 26번째. 우리 대통령은 26번째죠. 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부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타협을 해가지고 뭘 정말 해야지. 의미 있는 전장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안을 좀 주도한 사람이 이제 임광현 의원이라고 그 전 국세청 차장, 국세청 출신의 이제 의원이신데 그 이분이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겪어보고 기재부에서도 겪어보니까 예산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세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논의가 제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 12월 2일에 이전에 제대로 하지라는 그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9월에 정기국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9월 말부터 대부분 국정감사라는 걸 하거든요. 거의 한 달 기간 동안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럼 그거 끝나면 대부분 한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한 달 정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그때 다 맞춰야 돼요. 상임위 심사부터 시작해서 예결위에 본회의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세법까지 시간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저는 예전부터 국정감사 일정 바꿔야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저도 예. 뭐 그 얘기를 굉장히 동감한 게 국정감사 때 좋은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정쟁용 이런 거에 다 눈이 가가지고 자료가 묻혀서 저는 이거를 상임위별로 나눠가지고 상식 국감을 하게 뭐 3월에는 누가 어디 4월에는 어디가 이런 식으로 하게 좀 나눠놓는 게 아니면 아예 시기를 좀 땡겨버리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통령 저건 거부권 저는 100% 99.9% 행사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면 야당은 준예산을 불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 정부 원안이 부의되면 야당은 통과 안 시키고 그냥 이번에는 계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는 절대 못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동안에 또 협상을 해서 수정안을 다시 부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정부안을 폐기하고 다시 수정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데요. 그럼 12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뭐 12월 언제까지 끌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 원안이 부의되면은 그 전에 논의되었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다 이제 그 무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특히 지역구 예산을 좀 받고 싶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깎는 대신에 우리 지역구 예산을 좀 증액시켰는데 다시 원안이 들어가면은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 권한으로 감액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다시 정부랑 협상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뭐 지역구 예산뿐만 아니라 그 뭐 지역 카페 예산이든 뭐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랑 상당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쟁점 예산들 상황은 어때요? 쟁점 예산들의 상황에 대한 여전히 평행선을 많이 긋고 있죠. 네. 뭐 지역 카페고 뭐고 지금 다 야당안은 전혀 반영이 안 된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아마 많은 얘기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서 정부안이 부의될 걸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내일 모레 정부안이 그런 부의될 걸로 의견이시잖아요. 보여집니다. 네. 막판에 타협될 가능성은 없고요. 야당이 이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저는 이게 이번 예산안 싸움은 한번 제대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야당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사 탄핵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민주당한테 역풍이 안 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옛날이면은 막 야당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 국정 발목 잡기다 그러는데 지금 민심이나 이 분위기가 뭐 막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그 탄핵했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그 정도로 민심이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도 민주당이 좀 설득을 국민들을 잘하면은 저는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5번 했잖아요. 이승만이 45번 했거든요. 거부권을. 네. 그러니까 지금 임기 절반이잖아요. 이대로 가면 50번이에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승만은 12년 동안 45번을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은 지금 2년 반 동안 25번을 한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국회하고 보기에는. 대통령이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아니 없죠 당연히. 거부권은요 이런 식으로 행사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최후의 보루 같은 거거든요.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입법이 행정권을 너무나도 누를 때, 그럴 때 최후의 보루로서 자제하면서 사용을 하고 준 권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용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거든요. 네. 예산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준예산 불사하고 좀 야당에서 이번에 싸워주면 좋겠네요. 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세법에서의 정부의 많은 그런 양보를 좀 받아내고 또 내년도의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좀 약속을 받아낸다면은 야당으로서 상당히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명선님, 김준일님 화이팅. 박수 3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복도로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하고 경제 걱정하다가 보니까 시간 금방 갔는데요. 어쨌든 예산 정국에서 뭔가 돌파구가 생기고 뭐 정부가 또 갑자기 말 바꿔서 수경하자고 그러고 그런 것도 봐줘도 돼요. 솔직히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재정을 확충해서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제발 좀 바꿔주십사. 안 그러면 끌어내리신다고요? 제가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민심이 그 정도 수준이다.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뭐 그래서 안 하는데 정말로 경제 위기까지 오면은 국민들이 참을 수 있을까? 지금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진짜 정말 너무 아니하다. 아직도 지금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지금 조개 놓고 지금 이게 내 거네 네 거네 지금 싸고 있는 상국이에요 진짜. 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투자도 잘할 수 있고 취업도 잘할 수 있으니까 강정수 박사의 AI 시대 팔란티의 이야기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